박상용이 이제 끝내자. 와. 이제는 진짜 끝낸다. 네. 아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물론 그 전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끝났습니다만 이상하게 안 끝나서 속상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완벽한 물증이 나와버렸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분이죠. 이분 이름이 김광석이 아닌데 김광민인데 나 죽이려고 또 이거. 김광민 변호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광민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잡아넣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을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한 이른바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는 뭐 이제 머릿속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됐죠. 네. 뭐 수없이 많은 정황 증거가 많았잖아. 네. 네. 자 그런데 드디어 박상용이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2023년 6월 19일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저희가 서민석 변호사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법정 진술만 하면 보석으로 빼주겠다는 식의 회유가 담긴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2023년 6월 19일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의 통화 녹취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제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아, 네. 이 통화 직후 이화영 부지사 검찰 진술이 바뀌거든요. 네. 2023년 6월 이화영 부지사의 검찰 진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했다. 이재명 지사에게 2차례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녹취 빼박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빼박 녹취가 공개가 되자 박상용이 여기서 야. 수긍하고 반성하고 사과할까요? 절대 아니죠. 안 하죠. 박상용이 여기서 또 뱀의 혀 놀립니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SNS 글을 올려서 통화 녹취는 서민석 변호사의 이화영 종범 의율이라는 무리한 요구에 대한 검사가 거절하며 설명한 내용을 발췌하고 짜집기 한 거에 불과하다. 아, 짜집기 한 거다. 이게 말이 되냐? 야, 변호사가 무리한 요구를 했고 네. 거절하는 거면 왜 박상용이 네가 답답해서 왜 전화를 해? 그러네. 말이 하나도 안 맞아. 음. 무리한 요구를 해왔는데 너가 왜 편의를 제공해? 말이 안 맞아. 그렇죠. 네. 이건 말도 안 돼. 음. 너 내가 어미 꾸짖는다. 그리고 박상용이는 이화영 부지사의 수사 태도에 따라서 이화영 부지사의 주변인들 많잖아요. 네. 주변인들의 수사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그 빡이네 이야기를 이거. 이거는 진짜 무서운 네. 얘기입니다. 자,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아이고야. 지금 아마 재증언 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르겠지만
김성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그 저기 임대금으로 준 뭐 한 달에 뭐 2, 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뭐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 씨 그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와 얼마나 지금 삐처리된 데가 아마 다 이화영 부지사의 주변인인가 봐요. 네. 저렇게 많아. 그러니 얼마나 압박이 느껴지겠어. 근데 내가 못하게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못하게 하고 있다는 무슨 말이야. 자칫하면은 할 수도 너 태도에 있다. 따라서 이거 다 다시 또 재개되는 거야. 내가 간신히 맡고 있다 이거거든. 와, 난 이거 진짜 무섭던데요. 저 당시에 그 수원지검에서 계류 중이던 이화영 관련된 사건 번호가 20개예요. 와, 네. 미친다 진짜. 보통 이제 형제 번호라고 하는데 형제 번호가 20개였고 네. 20개 형제 번호 달아놓고 그거를 일부는 홀딩 시켜놓고 계속 이화영 부지사 압박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저 주변 인물 뭐 구속시킨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주변 인물 구속된다고 얘기가 나왔던 게 이화영 부지사랑 대학 시절부터 같이 학생 운동했던 친구 신명섭 이분은 이미 구속됐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후배인 이우일 그리고 백정화 사모님 그리고 아들까지 이렇게 주로 요 4명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 중간에 보면 김성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뭐 김성태 압박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저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김성태 회장이 검찰 한번 나오면 나올 때마다 이화영의 혐의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네. 그 나와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그때 뭐 한 달에 한 2천 줬어요. 그러면 혐의 하나. 가는 너무 늘어나는 거지 그렇게 예, 되면. 그리고 뭐 그때 파라곤 뭐 밑에 파스쿠치에서 얼마 줬어요. 그러면 그때 옆에 같이 있었던 박영철 부회장이 저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오로지 진술이에요. 진짜 무섭다. 그 얘기 나오면 혐의 하나씩 늘어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2천씩 줬다. 그럼 1년이면 2억 4천이잖아요. 네. 그러면 김성태 회장이 나와서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게 뇌물 액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뇌물 액수가 늘어나고 무서워. 뇌물 액수가 일정 범위로 늘어날 때마다 이게 죄명이 바뀌면서 형량이 점핑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상 고문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네. 와, 진짜 이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거를 막아준다고 표현하는 것도 진짜 악마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에 자꾸만 그 파일 제공한 서민석 변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건은 일단은 잠깐 좀 논외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 나는 이 본질에 나 박상용이를 잡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는 잠깐 좀 논외로 할게요. 예, 오늘 매불쇼에서만큼 이 내용 자체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게 본질이니까 네. 본질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네, 봉주 기자님. 그러니까 지금 녹음 파일이 더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아니, 다- 어제 KBS 후속 보도 나왔던 거 그것까지 나와. 지금 이 앞단에서 어떤 얘기가 있다가 저 얘기가 나왔는지 뭐 주범과 종범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당시에 보면 만약에 이게 사건 자체가 있던 일이야. 이재명이 뭐 지시하고 이화영이 해가지고 쌍방울이 800만 불을 이재명을 위해서 그냥 실제 했던 일이라면 그렇게 많이 이 공범들을 모을 이유는 없겠죠.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되니까. 근데 저 당시에 보면 제가 당시 수사기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800만 불 쌍방울이 뭐 북한이 줬던 800만 불 중에 500만 불은 경기도가 약속했던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위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대납을 해주고 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줄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뭐 당연하죠. 근데 수사 기록엔 그게 없어요. 쌍방울이 원래는 그 500만 불을 대납해주고 방북을 약속했다 이 스토리가 자연스러워요. 근데 뒤에 300만 불을 끼워 넣은 이유는 김성태가 해외로 빼돌린 돈이 더 있었어. 이 돈이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리핀에 무슨 국제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70만 불을 갖고 갔는데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지금 설명이 안 돼.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김성태 개인 도박 자금이라고 보는데 김성태가 빼돌린 돈 자체가 액수가 뒤에 커지다 보니까 방북을 뒤에다 갖다 붙인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00만 불 얘기를 합니다. 박사영 검사가. 300만 불에 대해서 이화영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고. 그리고 자기는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 그러니까
스마트팜은 앞전에 인정을 했다니까요. 이화영이 그때 꼴딱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협조를 했어요. 진술 협조를 했고 뒤에 300만 불에 대해서 지금 안 한다는 게 있고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자료 9번 보시면 이 통화하기 전날에 지금 18일이잖아요. 같은 네. 날이네. 전날에 이런 일이 있었던 하루 거예요. 전날이네. 네, 전날에 조사를 했어요. 오. 전날에 조사를 했는데 박상용의 마음에 안 들게 된 거지. 그 조사의 내용이. 그 조사 그러면 내용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자, 김성태는 쌍방울이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의 대납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북한에서 2차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방북 비용 대납 약속이 위와 같은 북한의 국제대회 참석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하고 있다. 어떤가? 그러자 그것은 김성태 회장의 생각이다. 경기도와 북한 간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보세요. 라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게 이야기합니다. 전날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300만 달러 얘기 나오죠. 네.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한 겁니다. 아. 필리핀에 그때 리오남한테 줘가지고 70만 불 주고 요 스토리를 끌어내야 되는데 이화영이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뭐 경기도와 북한 간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사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한다. 방북을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라고 부인 취지의 답변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박상용은. 박상 골치 아프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했던 동기가 전날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리고 10번 자료를 더 보여주시면요. 예, 박상용 검사가 피해자는 이재명 지사에게 방북 비용까지 처리해줄 사람이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회장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보고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자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이 지사님 방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렸다. 다만 내가 어떻게 도지사에게 쌍방울이 지사님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준다 이런 노골적인 워딩으로 보고를 하겠나. 확실해지죠. 이 300만 달러가 해결이 안 되니까 머리가 아팠던 골치 상황이에요. 아프네. 박상용 그래서 그 입장에서. 다음 날 저 전화를 한 이유는 방북 비용 300만 달러에 대해서 법정에서까지 유지돼 일관된 증언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이게 그 시간의 순서가 딱딱 맞아 떨어지네. 그렇게 돼요. 요거는 뭐 깔끔하네. 박상용이. 요거는 이제 박살 내야죠, 이제. 그 어제죠. 어제 수원지검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수원지검장, 그 차장, 네. 그 부장까지 동시에 입장이 나와서 이거 뭐 존재할 수 없는 허위다라고 입장을 냈고요. 그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은 여태까지 박상용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반박을 했잖아요. 네. 반박하고 너무 뻔뻔하게 나왔고. 네.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박상용은 자기 신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 뭐 이런 의심은 했었는데 네. 사실은 어제 그냥 수원지검의 과거 수뇌부들이 총출동해가지고 박상용 업무하는 걸 보고 박상용의 배우가 정말 확실하게 있었고 그 배우로부터 박상용이 너의 신변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약속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녹취까지 나오니까 더 이상 그 수뇌부들이 더는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전에 박상용이 몇 번 입장을 내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정도 사이즈의 사건을 할 때 나 같은 평검사 혼자 못한다. 네, 맞아요. 수뇌부가 다 소통하고 보고하면서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때 사실상 수뇌부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나 냅두지 마라. 네. 그랬고 그 이후에 그제 상황까지 터지고 나니까 수뇌부들이 이제 명확하게 박상용을 엄호하러 나선 걸로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는 이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 박상용을 더 이상 그 업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뭐 하나 방법이 들고 없지 뭐. 네, 그렇다고 하면 뭐 제가 희망하는 바는 박상용 검사가 여태까지 그 은근히 좀 경고했듯이 본인들의 수뇌부까지 함께 좀 자폭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자폭할 거라고 봐요. 사실은 자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국정조사하죠. 이제 국정조사 끝나면 국정조사로 끝나느냐, 조작기소 국정조사로 끝나느냐, 절대 끝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요거는 수사가 필요한데, 요거는 조금 더 진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라는 과제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네. 그 과제를 남기게 되면 지난번에 김용민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뭐 법안 이미 발의해 놨다고 했는데 검찰권 오남용 그 윤석열 검찰과 윤석열 정권 시기에 있었던 조작기소 검찰권 오남용
이화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더 진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일 수밖에 없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서 더 진한 조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쪽 안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그 과거 수뇌부 쪽에서는 당연히 그 나만 살겠다고 뛰쳐나오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저는 물타기가 오지게 들어갈 사람들이 어느 쪽이냐? 네.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어제부터 나경원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녹취록 시비를 국민의힘에서 걸어요. 네. 박상훈 왜 의원보다 그래? 더 세게 난 얘기를 그게 해요. 진짜 나도. 이해가 안 가. 네. 아니, 자기들이 조작한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 자, 그 조작의 뒷배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저는 자백하는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상하더라고. 네. 근데- 국힘 의원들이 정말 근데 골 저는 때립니다 그 지금.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요. 어. 2023년 1월에 대장동으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차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체포동의안 부결돼서 끝났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불구속 기소를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수사가 대북송금 수사였어요. 그랬죠. 이걸로 2차 영장 청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일개 검사가 혼자 소설을 지어가지고 할 수 아이, 없습니다. 말이 안 이게 되죠. 제 생각에는 한동훈이 지금 국정조사에 자기 나오겠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특검, 상설특검이랄지 국정조사 끝난 다음에 수사를 해보면 용산서부터 다 연결이 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 윤석열 명예훼손 기자 사건도 그렇고 그냥 검사가 무슨 기자들한테 억하심장이 있어서 그걸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그걸 보면 가장 윗선 그리고 그 중간 단계 그리고 최종 실행자 이렇게 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나설 수밖에 없겠죠. 이게 게이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사건은 좀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겨봐야 이해가 되는데 그 저희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김성태라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라는 사람이 그냥 시정자패가 아닙니다. 예, 그냥 뭐 흔히 얘기하는 게 건달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사실상 거의 뭐 전국을 평정했던 한때 전국구 족보, 그다음에 사채업계도 평정했고 그걸 통해서 기업까지 인수해가지고 기업 인수 후에 기업 운영에서도 상당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근데 김성태가 23년 1월에 송환이 되는데 김성태가 송환이 됐을 때 이미 쌍방울 관련된 모든 그 왁구가 다 짜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들어가서 쌍방울 다 그 아작을 내고 그 쌍방울 관련돼서 수백 명 직원들 불러다가 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사실상 김성태가 송환돼 와가지고 김성태가 추가로 뭐 구체적인 진술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그림을 다 만들어 놨었는데 네. 이 정도 사이즈의 그림을 만들 때 박상용이나 일개 평검사 혼자서 금강원도 동원하고 국세청도 동원하고 그치. 예, 네. 심지어 타청 검찰의 타청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쌍방울이란 그룹 자체를 완전히 왁구를 짜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이거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예. 여러 개 있어요. 녹음 파일이. 그리고 아, 녹음 파일이 더 있어요? 내일 추가 녹음 파일이 그게 더 심각해 보이는데 아, 이제 저는 이제 더 있어? 어제 더 있어요. 저 이제 개인 방송 매봉쇼에서 이제 서민석 변호사랑 좀 통화를 했는데 네. 내일 이제 2023년 5월 17일에 연호의 술 파티로 딱 지목된 날이잖아요. 네. 네네. 2, 3일 뒤에 바로 본인이 구치소 가서 이화영 부지사 접견하고 나왔는데 박상용한테 바로 전화가 왔대요. 오. 그러니까 회유 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가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들었대요. 뭐 술 파티도 듣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딱 구치소를 나서는데 박상용에게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그 회유와 관련한 그 조건들 이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박상용이 막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녹음이 돼 있는데 어. 내일 아침에 공개됩니다. 와. 야, 박상용이 그동안에 행복했다잉. 이제 끝이야.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TBS 제가 진행하는 봉지욱의 봉인해제에서 세 번째 녹음 파일이 또 이제 공개될 예정. 네. 굉장히 많은가 봐요. 아, 자신 있어 10개 정도 될 하더라고요. 겁니다. 아, 너무 한 10개 좋습니다. 정도 된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녹음 파일 관련해 가지고 다 까자 왜 한꺼번에 안 까고 뭐 조작하냐 뭐 짜깁기 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보입니까? 왜 그걸 한 번에 깝니까? 그건 뭐 알아서 할 문제지 왜 간섭해? 하나 해놓고 저쪽에서 무슨 거짓말 하는가 보고 그렇지. 또 하고 또 하고 어.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뭘 네. 닦아? 마치 무슨 뭐 숨기고 조작하는 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네. 뭐 천하람 의원도 그런 이야기 하셨던데 바보입니까? 누가 그걸 한 번에 다 깝니까? 네. 아니 근데 그 진짜 특이해. 천하람 같은 사람들을 왜 이 진실을 밝히는 거에 함께하지 않아? 뭐 이렇게
뭐 무슨 일이 있는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한동훈 씨 굉장히 요새 좀 약간 신나서 깝치던데 죄송합니다. 아니 왜 국정조사에 자기 안 부르냐 뭐 꿀리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요. 딱 기다리고 계세요. 국정조사 끝나고 나면 제가 보기엔 이거 더 진한 조사와 수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네. 되면 지금 국정조사 갖고는 박상용 정도를 잡을 수는 있지만 아까 봉지욱 기자가 얘기하신 윗선. 그 윗선에서 어떤 작전이 있었는가는 국정조사로 다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너는이라고 당신은 그때입니다. 번호표 뽑아들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동훈 씨도.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김성태 돌아오라고 그럴 때 뭐 별 진짜 험한 소리 다 했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뭐 조폭끼리 짜고서 뭐 못 돌아오게 하고 있다는 별별 소리를 다 했어요. 네. 딱 기다려 번호표 뽑고.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튼 뭐 서민석 변호사가 내놓는 녹취에 당분간 저는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검찰과 협조적 관계에 있었던 건지 우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비판을 많이 해왔었죠. 네. 있던 건지 아닌지 그 이야기는 일단은 매불쇼만큼은 조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다른 분들이 알아서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상용 검사 유명하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관련돼서 뭔가 회유를 했다. 근데 관련된 녹취록이 더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쓴 기자 전화 연결도 할 거고 여러분들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짜잔 대구시장의 김부겸 전 총리께서 드디어 출마선을 했습니다. 박수! 그런데 또 궁금하잖아요. 그 현장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이고 또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도에 갔는데 박수 소리가 유독 유별나게 남달랐다. 뭐가 남달랐는지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하고 저희가 당초 45분 방송이었는데 혹시라도 시간이 더 남으면은 북한 인권 결의안 정부 참여 결정했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도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작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하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직.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식사하시면서 네네. 재미나게 그러면서 내용은 알차게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상용 녹취록이 일파만파인데 추가 공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관련 기자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오늘 기사가 나왔던 건데 네네. 박상용의 거짓말이 뭐 완전히 좀 탄로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재명 완전히 주범대야. 박상용 검사 왜 그때 그렇게 말했나라는 오마이뉴스 단독 기사입니다. 네네네. 이 기사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어제 이제 뭐 KBS 보도도 마찬가지고 어제 민주당의 발표도 마찬가지지만 23년 5월 19일에 느닷없이 갑자기 이호 사건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재명이 주범이 돼야 되고 종범으로 이화영이 돼야 된다는 이 발언이 나와버려요. 아시겠지만. 네. 근데 결국에는 이 발언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맥락이 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이 이게 보고를 했다. 쌍방울에 이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를 했다고 6월 달에 그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요 보고가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요 진술이 끝까지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유지되지 않고 뭔가 검찰에서 원한 공소 사실만큼 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6월 19일에 이 통화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과연 이화영은 검찰에서 수원지검에서 그때 6월달 혹은 앞서서는 5월달 그리고 6월 19일 이후의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네. 이화영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진술을 했지만 그 완전히 완성짓고 매조짓는 검찰에서 원했던 그 공소사실 주범과 종범 관계를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았구나.
그래서 넘어가지 않았던 상황들이 언제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는 6월 12일에 이화영이 이 대통령 관련된 그 진술을 합니다. 근데 6월 16일부터 그 검찰에서 원했던 그 주범 이재명 있잖아요. 네. 그 발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구분응선까지 왔는데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6월 16일, 6월 18일에 그 검찰에서 원했던 그 공소 사실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반박이 좀 약간의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모습이 그때부터 이어지고 7월 12일에 김영태 변호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구치소에서 다 폭로를 해요. 내가 회유 압박을 당해서 이런 진술을 하게 됐고. 김용태 변호사는 중간에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이셨나요? 그렇죠. 변호사였고 네. 요 분이 23년 7월에 이화영이 갈팡질팡하고 막 그 이재명에 대한 보고를 법정에서 진술을 완전히 듣기 위한 상황 속에서 검찰이 막 압박하고 진짜 신진우 부장이 이화영의 1심에 그 선고를 했던 9년 6개월을 때렸던 그 신진우 부장이 막 법정에서도 엄청나게 압박을 하는 상황 속에서 그 변호인이 김영태 변호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기피 신청을 하고 그 재판을 막 중단시켰던 인물입니다. 결국은 이제 사임을 하긴 했지만 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그 7월입니다. 7월. 그래서 7월 12일에 요 사태를 그러니까 이화영이 회유 압박을 당했다는 그 사태를 폭로를 하고 그걸 이제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를 제가 했던 거죠. 저희가. 이화영이 회유 압박했다라는 이런 사실, 이화영을 회유 그렇죠. 압박했다는 사실을 폭로를 했죠. 7월 12일에요. 그렇죠. 그래 7월 12일에 하고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뒤늦게 이제 보도를 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이화영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좀 갈팡질팡한 기간이 있어요. 6월 12일에 이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그런 대북 송금 관련해서 쌍방울이 돈을 보냈다는 그걸 보고를 한 건 6월 12일이 맞고, 근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된 6월 16일부터 나흘 뒤부터 이런 내용들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주범 이재명으로 향하는 그 길목을 그냥 스스로 차단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회유 압박을 당했다고 말하기까지 과정은 한 달 정도 더 걸리지만 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1년의 과정들을 제가 이제 단독 보도 오늘 아침에 지금 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 계속 쫓아가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왜 이화영 전 부지사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검찰의 요구에 맞춰진 답변을 했다가 한마디로 이재명이 주범이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걸 맞추다가 왜 이걸 바꿨는지, 왜 갈팡질팡했는지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3인성, 그러니까 대통령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건의 그 주범이라는 거를 공소 사실의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쌍방울이 대신 이재명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북한에 100억을 부여했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김성태의 진술도 필요하죠. 그리고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있었던 안부수라는 사람의 진술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진술은 김성태와 안부수의 진술이 아니라 이재명 밑에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했던 이화영의 진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화영이 진술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화영이 안 나오니까 이화영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회유했던 게 4월, 5월, 6월까지도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근데 6월에 드디어 이화영도 일종의 이제 넘어간 거죠. 넘어가서 6월 정확하게는 6월 12일에 이제 자기가 그 관련된 진술을 하게 되고, 근데 이화영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냐, 자기가 그때 왜 넘어갔고 다시 한번 진술을 왜 다시 번복하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갈팡질팡한 기간이 6월, 7월 그 상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화영이 이것만큼은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선을 지은 거예요. 그게 이제 6월 12일에 실제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6월 16일에 발언해서 여기까지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를 하긴 했지만 무슨 이 대통령이 이 사건을 막 진두지휘하고 검찰에서 원하는 대로 왜 무슨 그 사건을 뭐 만들었다, 거기까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양심이 그거를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회유 압박이 넘어갔지만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하고 거기까지 얘기해달라고 하는 찰나에 나온 상황 속에서 주범 이재명을 요구를 한 발언이 바로 6월 19일 그 통화인 거예요. 6월 19일 통화. 6월 19일 날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한테. 네, 서민석 변호사는 그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 그때 당시 변호사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6월 19일에 왜 이런 통화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거를 전제하고 이 사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녹취록은 6월 19일 박상윤과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인데 그 전에 6월 9일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쭉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4월, 5월에도 계속해서 이런 그러니까 그 검찰의 조서를 보면은 4월, 5월에도 계속 이런 질문이 계속 오가요. 중요한 건 6월 12일에 이화영이 관련된 진술을 처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주범 이재명만 얘기하면 되는데 네. 그 주범 이재명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6월 19일에 박상용이 전화를 해가지고 서민석 변호사한테 주범 이재명을 얘기하라고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돼야 되고 종범이 이화영이 돼야 되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빡쳐가지고 그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그 마지막으로요. 말씀 중에 이거를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김성태의 진술이 필요하다. 김성태는 쌍방울 전 회장이고 안보수의 진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안보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보수는 그러니까 안보수는 원래 그 강제동원 노동자들 유골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골 사업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튼 그 일본 땅이나 뭐 중국 땅에 네. 그 모셔오지 못한 그 유해를 모셔와가지고 이제 수습했던 그런 그 일종의 단체 시민단체 공익단체의 그런 대표였는데 네.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뭐 분단된 국가지만 당시에는 하나의 국가였으니까 북한 출신들의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해 중에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시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북한과의 접촉면이 생깁니다.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접촉면이 생기는데 당시에 2018년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와의 막 회담이 있고 막 남북 정상회담 막 열리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동계올림픽, 평창올림픽. 그때 북한과의 연결고리, 북한과의 사업을 하고 싶었던 김성태가 안부수를 통해서 북한과의 연결고리 시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게 안부수입니다. 그래서 안부수가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다리를 놨던 사람이고 김성태의 진술이 완성된 상황 속에서 북한과의 다리를 놓은 안부수가 필요하니까 안부수의 진술까지 또 필요했던 거고 안부수 처음에는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부인했어요. 근데 김성태가 그 진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안부수 딸한테 뭐 집해주고 월급 주고 해가지고 그 진술이 결국 완성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기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 내용을 다 따라가지 못하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스픽스 방송에 모시고 더 구체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접 기사를 썼던 기자와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도 또 한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쭉 시간상으로 얘기를 들으면 더 이해가 일 거라고 생각해서 인물 중심, 시간 중심으로 쭉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이 박상용 거짓말이 완전히 탄로난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주 그 대변인님. 이게 제가 이화영 그 부지사의 변호인이 네. 최근 변호인이 이제 김광민 변호사예요. 최근에 김광민 변호사를 김광민 바꾸셨죠. 변호사인데 부천이신데 몇 번 얘기를 나누고 같이 방송도 해서 이 네. 내용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박성용 검사의 이 집요한 이화영 전 부지사. 네. 허위 진술 요구가 굉장히 집요했습니다. 네네. 그게 대표적인 게 연어 스파티잖아요. 그렇죠. 연어 스파티인데 그래서 사실은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죠. 그거 뭐 제가 이제 와서 이화영 부지사가 그때 왜 흔들렸냐라는 거 묻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압박이 심했던 거죠. 정권은 바뀌었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고.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서 이거를 그래도 오래된 동지들하고 사모님이 사실은 좀 잡아줬어요. 그 와중에 변호인들 중에서도 일부 변호인 초기나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알잖아요. 설주환 변호사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 회의에 협조하자라고까지 했었어요. 설주환 변호사는 그때 당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 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해임이 됐죠. 네. 설주환 변호사는. 그래서 협조를 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가 변호하는 변호를 하는 그 고객을 우회한다는 측면으로 협조를 해서 쉽게 해서 플리 바게닝을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엄격하게 이 플리 바게닝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증거들이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박성용이가 한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 이거는 네가 이런 답변을 해주면 내가 형량 감해줄게.
거기에 더 심한 말을 뭐 했냐면 영장 청구도 안 해줄게. 심지어는 보석까지 얘기를 해요. 네. 보석까지.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플리바게닝을 넘어서 내가 너 다 살려줄게. 이름만 불어. 딱 그 사람 아예 구체적인 이름들 얘기했어요. 이재명 씨라고. 아,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플리바게닝 우리나라에서 안 됩니다. 아니 방송 오기 전에 이거 불법인지 관련 법문 좀 찾아보라고 막 전화 통화를 네. 하셨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받으셨나요? 이거죠. 플리바게닝이 증거 해체택이었고 우리나라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불법 위법적 성향이 있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우리 이제 의원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아니 박상용 검사가 이틀 전에 하루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전부 다 전면 부인했습니다. 완전히 부인.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2023년 6월경 지금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고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23년 6월경에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대화 맥락을 말씀드립니다. 박상용 검사입니다. KBS는 두 가지 사실을 보도했다. 이완 부지사는 저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2차례 보고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비사실은 서민석 변호사와의 19일 날 전화통화에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중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라는 점점점 본인이 말한 것을 보도한 사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상현 검사는 이하영 씨가 이미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2차례 보고했다고 자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19일 날에 서민석 변호사에게 저희가 그걸 다 할 수가 있고 그거를 하려면 이하영 씨 자백의 내용이 어떤 점이 담겨야 한다는 등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쭉쭉쭉 자기 변명을 다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사실이 이미 녹취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화영이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일이 있었고 하니까 나는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의 변명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답답해요. 이게 너무 길어서 좀 구질구질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박상현 검사의 페이스북을 한 줄로 정리하면 네. 변호인과 일을 잘하기 위해 나눈 대화였을 뿐이다는 거죠. 변호인가? 변호인과 사건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나눈 의견을 담은 것뿐인데 마치 이제 자기가 이걸 일종의 부당 거래를 만든 사람처럼 오인되는 게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적으신 건데요. 검사는 이래도 됩니까? 검사라고 해서 법을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미꾸라지예요,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네. 두 가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기대되는데요. 두 가지나. 네. 아닙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천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얼마나 집요하게 검찰이 주범 이재명이라는 그 단순한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조작, 기소, 은폐, 왜곡 이걸 거침없이 했다라는 것. 그걸 확인할 수 있었구나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가 정말이지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었다면 이 사실은 아마 거의 영원히 알려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때 통화한 당시에는 윤석열 정권이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주권자분들도 정말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은 정도로 아득하게 느껴집니다만 그때는 그냥 예전의 군사정권 시절을 병영 국가라고 말했다면 그 시절은 검찰 국가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검사 몇백 명씩 동원돼서 압수수색을 몇백 군데를 하면서 없던 죄도 만들어냈던 총력 동원 체제에서 정말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했었다면 이 억울한 진실을 어떻게 규명할 수 있었을까 정말 등에 식은땀이 쫙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미꾸라지인 게요. 제가 아까 정확하게 더 한번 말씀드리면 김민주 이제 부대변인께서는 메모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면서 지금, 무슨 설계도까지 그린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말씀 지금 주시죠. 저 페이스북을 왜 올렸냐면 자기는 변호인이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형태로
경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치 이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상의를 해준 것뿐이다, 상담을 해준 것뿐이다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플리바기닝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어 있다고. 근데 마치 이건 플리바기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왜 또 적나라하게 플리바기닝은 왜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하냐? 우리나라에서 플리바기닝이 허용은 안 되는데 또 위법이라고 하기는 명확치가 않아요. 법에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꾸라처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지금 그 박상용이가 어딨냐면 지금 다 저기 현직에서 밀려나서 그 법무연수원에 연구 교수로 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로스쿨 3학년, 2학년들이 보통 이제 검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법무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요. 근데 이제 박상우이가 이제 서울대 로스쿨 나와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하고 밥을 사줬는데 먹는 데에서 누가 물어봤답니다. 아, 이렇게 저 회유했다고 하고 연합 파티 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선배님 생각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굳이 이렇게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아도 슬쩍 다 얘기하게 하는 기술이 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뻔뻔합니다. 아니 박상용이 법무연수원 교수로 있고 교수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로스쿨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연합 파티에 대해서 연합 파티 얘기를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나는 직접적으로 회유하지 않고도 그렇죠. 나만의 그걸 불 수 있는 기술이 예, 있어. 강요하거나 회유 안 해도 다 알아서 부는 기술이 있어라고 할 정도 농담 비슷하게 얘기할 정도로 아직 녹취록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실제로 안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저 부잣집의 아주 그 아하. 금수저예요. 그 뭐 가족까지 얘기해서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그 부인께서는 정권 네. 안 바뀌었으면 네. 대법관 후보로 될 만큼 지금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하시는데 예,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남편은 검찰에서 승승장구 부인은 아마 대법관 후보로 굉장히 유력했을 겁니다. 참 그렇군요.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달 그러니까 4월 3일 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기관에 보고를 하고 14일부터 청문회 전국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이거 국정조사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저는 지금의 시대의 정신은 분명한 방향을 이미 주권자 모두가 다 합의해서 결론이 나와 있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관련된 법도 차근차근 바꿔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대 정신은 검찰 개혁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검찰 사법부 카르텔을 척결해야 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분명합니다. 지금 국정조사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야 하냐? 잠시 뒤에 이제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얘기도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데 이건 국가가 공공조직, 공조직을 조직적으로 활용해서 네. 사건을 조작, 기소, 은폐, 왜곡 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SBS라는 것까지 더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 검찰이 주는 떡고물 받아 먹어서 기사가 확산되고 이렇게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었던 이 모든 과정이 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명확한 어떤 왜곡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여졌는지가 백일화에 드러나는 것이 검찰 사법부 카르텔 척결이라는 이 시대 정신의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검찰 사법부 카르텔 척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박상용은 검사였고 배우자는 또 대법관 후보까지 오를 정도이니까요. 오르진 않았고요. 오를 수 있을 정도니까. 가능성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남편은 검찰 쪽, 배우자는 사법부 쪽에 있었다. 굉장히 그 형법 제가 알기로 형법 관련돼서 굉장히 그 서울대 로스쿨 교수니까요 현재. 네. 권위 예, 그리고 여자잖아요. 여자고 뭐 그 경력도 하니까 굉장히 물망에 지금 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싱크가 있습니다. 새로운 녹취 먼저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르겠지만 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임대금으로 준 뭐 한 달에 뭐 2, 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뭐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 씨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서운데요? 무섭죠. 완전히 이런 거 다 협박도 있어. 하고. 이런 거 다 있는데 그쵸. 내가 다 맡고 있잖아. 근데 이런 거 너희가 이화영 부지사가 이거 불지 않으면은 우리 이걸 다 해서 밀어붙일 거야. 너무 공포스럽게 다가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말은 아주 부드럽게 조곤조곤. 하면서 저렇게 해야 돼요. 여러 개 나 별건으로 표현이 좀 표현을 정정해 예. 주십시오. 그 별건으로 너 할 거 많아. 그렇죠. 하나 수사할 거 많아.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어. 빨리 풀어. 그렇죠. 정확하게 이름도 얘기해주고 부는 방법도 얘기해주고. 그렇죠. 예. 이거는 완전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한 거죠. 예. 동시에 한 거죠. 무섭습니다. 어떻게 무섭죠. 보셨습니까? 입장 바꿔서 제가 이화영 변호인이고 이화영 부지사였으면 소름 끼치고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너 풀어주면 넌 나갈 수 있어. 안 그러면 이런 것들로 더 오래 있을 거야. 형량이 더 가중될 거야. 주변까지 다 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변 다 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곤조곤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공포스럽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진짜 약간 현실판 부조리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진짜 공포죠. 네. 저는 아마 이 파일도 그렇고 네. 말하는 검사나 듣고 있는 변호사나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하던 녹음도 될 수 있고 녹취도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모두가 이제 깨닫고 있는 시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전제로 항상 빠져나갈 구멍에 이제 외줄타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 이 모든 내용은 변호인과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상담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일 뿐이지 그렇죠. 결코 강압이거나 억압, 협박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퇴로를 딱 열어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네요. 예. 역시 난리 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약간 비열할 수도 있고 똑똑할 수도 있고 이런 박상용이 대구매일신문은 뭐 스타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박상용을 실제로 국회에서 봤을 때 예. 와, 눈빛을 보고 저분 정치하겠다라는 느낌 빡 왔거든요.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 못 하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 대변인님. 저는 이거 다음 총선에 네. 김 후보로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고 반드시. 봐요. 예. 아니죠. 그 전에 못 나오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다. 2년 정도 가능성이 남았으니까요. 있죠. 네. 예. 특히나 이제 대구 매일신문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뭐 대구의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이렇게 부추기고 스타가 된다고 할 정도면 벌써 이 보수 진영 가뜩이나 좀 있으면 고성 TV도 나오겠는데요. 그 TV조선 네. 인터넷 방송에 이미 나온 바가 있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한동훈보다 한 수 위다. 아니 한 수가 아니라 한 두세 수 위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짧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주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 이건 네. 저는 진짜 확증 편향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두고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무죄야. 이재명은 검찰에 탄압받아서 만들어진 억울한 유죄야. 같은 생각을 서로가 이제 하고 있는 주권자가 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지금 박상혁 검사가 하고 있는 이 일련의 행동들은
이재명 분명히 범죄자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빛나는 구원투수 같은 역할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걸 아마 국민의힘에서든 어디서든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경 기자님이 한 말 중에 딱 저도 꽂히는 게 어떤 거요? 한동훈보다 더 하다고 하잖아요. 고단수더라고요. 한동훈은 뭔가 이렇게 붕붕 떠 있는 거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약간 자기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흥분하잖아요. 흥분하죠. 실수하고. 그렇죠. 박상용은 흥분하지 않아요. 차분해요. 차분해요. 그 눈빛이 더 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페이스북 매섭게. 내용을 보면 완전히 빠져나가게끔 탁 한 거예요. 이거 녹취되는 것까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런데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놨다. 보통이 아니다. 박상용은 정치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2년 내에 죄가 없는 사람은 죄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은 법적 처벌을 정정당당하게 모든 국민이 똑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용 검사의 입에서 터져나온 생생한 육성 모두 들으셨나요? 그동안 검찰들이 감춰온 조작의 서사가 얼마나 저질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향한 술판 회유와 압박이 사실상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적 공작이었음을 이제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짜맞춘 각본은 결국 허술한 틈새를 보이며 파국을 맞이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추악한 권력의 민낯이 낱낱이 공개된 이상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남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는 특검을 통해 이 거대한 조작극의 몸통이 누구인지 명확히 가려내야 할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